안녕하세요. 모두가 유니콘을 꿈꾸며 시작했지만 한순간에 12억 원의 개인 빚을 떠안게 된 한 창업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스타트업의 실패가 어떻게 창업자 개인의 재앙으로 이어졌는지 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회사가 망하면 대표는 그냥 모든 걸 잃는 선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과연 회사의 실패가 창업자 개인의 빚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설마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바로 이 금액입니다. 12억 원.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하진우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갚으라고 판결받은 돈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원래 투자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5억 원의 투자가 7년 만에 12억 원짜리 개인 빚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 12억 원이라는 빚의 실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회사의 사업 실패가 창업자 개인에게 이렇게 엄청난 빚을 안겨주게 됐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어반베이스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회사가 처음부터 문제가 많거나 부실해서 망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한때는 모두가 주목하던 어쩌면 유니콘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유망주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어반베이스는 2D 건축 도면을 단 몇 초 만에 3D로 자동으로 바꿔버리는 정말 독보적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단지의 95% 이상을 3D 데이터로 구축했고요. 신세계나 일룸 같은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뒀습니다. 투자금도 수백억 원이나 유치했죠. 누가 봐도 이건 성공가도를 달리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유망주가 왜 무너졌을까요? 이게 무슨 내부 비리나 기술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바깥에 있었죠. 2022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리 인상, 이른바 투자 혹한기가 닥쳤고 부동산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자금줄이 마르고 M&A마저 실패하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선의의 실패, 그러니까 성실하게 경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망했는데 왜 대표 개인한테 12억 원의 빚이 생긴 걸까요? 바로 그 답이 7년 전 투자 계약서에 숨겨진 함정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 사건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투자는 상환 전환호선주, 줄여서 RCPS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벤처 투자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방식이라 그 자체는 특별하지 않아요. 투자자가 나중에 원금이랑 이자를 함께 돌려받을 권리, 즉 상환공과 이걸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권을 모두 갖는 거죠. 진짜 문제는 바로 이 풋옵션 조항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하진우 대표 개인에게 되팔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법정 권리를 신청하는 바로 그 순간 회사 빚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빚이 되는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우회적인 연대보증이었던 거죠. 이게 5억 원이 어떻게 12억 원이 됐는지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2017년에 5억 원을 투자하면서 풋옵션이 발동될 경우에 연복리 15%의 이자를 붙이기로 한 겁니다. 7년이 지나 어반베이스가 회생을 신청하자 이 조항이 발동됐고 5억 원의 원금은 연복리 15%라는 마법을 통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약 12억 원이 되어 창업자 개인에게 청구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해 보이는 청구에 하 대표 당연히 법정에서 맞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주 냉정한 판결이었어요. 법원은 결국 계약서의 편에 섰습니다. 그 핵심적인 공방과 판결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 대표 측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이건 경영진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생긴 성실한 실패다. 둘째, 창업자 개인에게 회사의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건 불공정한 연대보증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셋째, 회사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빌미로 벌을 주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었죠. 하지만 법원의 결론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었죠. 1심과 2심 모두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법원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무과실 책임. 계약서에 대표의 잘못이 있을 경우라는 말이 없으니까 잘못이 있든 없든 회생을 신청한 그 사실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위험과 보상의 균형. 창업자는 성공하면 수백, 수천억을 벌 수 있으니 실패의 위험도 감수하는 게 맞다는 논리죠.
마지막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 성인들끼리 합의해서 도장 찍은 계약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는 한 개인의 소송을 넘어섭니다. 바로 한국 벤처 투자 시스템의 구조적인 허점과 연결되죠. 정부는 분명히 창업자 연대 보증을 폐지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같은 투자 시스템 안에 두 개의 다른 규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사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과 규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 즉 VC는 창업자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송하건 신한캐피탈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신기술 사업 금융사입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서 풋옵션 같은 조항을 통해 사실상의 연대 보증 효과를 내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판결 하나가 앞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이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신박한 파장을 예고합니다. 하진우 대표의 이 한마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실패한 창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나 빚쟁이로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법원이 공인해준 셈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회생 신청 건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기업들이 어려울 때 다시 살아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냥 포기하고 문을 닫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아주 절망적인 신호입니다. 결국 이 판결이 남기는 것은 공포입니다. 망하면 12억 빚쟁이가 된다는 이 공포는 창업가들의 도전을 위축시킬 겁니다. 실패의 위험이 큰 기술 혁신 대신 안전한 사업만 하려고 들고 과감한 성장 대신 생존에만 급급한 수비적 경영이 만연해지겠죠. 그리고 똑똑한 인재들은 창업이라는 위험한 길을 외면하게 될 겁니다. 혁신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실패를 동반합니다. 오늘 본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혁신을 위해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실패의 비용, 과연 그것은 투자자가 져야 할 리스크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걸었던 창업자 개인이 평생 갚아야 할 빚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답이 바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